자, 에너지라는 것은요, 일할 수 있는 능력.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 무슨 내용이 추가가 되냐면, 일 에너지 원리라 해가지고요. 우리 그 개념 있죠. 개와 주위. 내가 관심을 두는 영역을 개, 그 개 주변의 환경을 주위. 물리학적으로는 나는 개. 물체는, 내가 주위, 물체가 개. 내가 물체를 여기까지 들어올렸어요. 그럼 난 얘한테 일을 해준 거잖아. 외부에서 걔한테 일을 준 거죠. 일 에너지 원리라는 거는 외부에서 걔로 일이라는 걸 주게 되잖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외부의 에너지는 감소하고 걔의 에너지는 증가합니다. 만약에 걔에서 외부로 어떠한 일이라는 걸 하게 되잖아. 그럼 어떻게 된다? 걔의 에너지가 역시 감소, 외부의 에너지는 증가하는 거야. 가장 기본이 되는 거야. 결국은 이 과정에서 이야기하는 게 결국 뭐다? 일이라는 것이 에너지를 변화시킨다예요. 일이라는 것은 에너지를 변화시킨다.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이 일이 크게 원래 W는 FS잖아. 일의 공식에서 준 힘과 움직인 거리잖아요. 자, 알짜 힘에 대해서 물체를 움직이게 하는 알짜 힘에다가 해준 일은 운동 에너지로 가요. 보존력이라 그래서 중력과 마찰력에다가 하는 일. 얘네들은 포텐셜 에너지로 갑니다. 위치 에너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존이 안 되는 비보존력에다가 일을 하면 어디로 가게? 마찰력. 네. 열로 갑니다. 결국 이건 무슨 소리냐?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법이고요. 그때 그 일이 어느 대상에다 했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와 에너지도 서로 전환이 되고 일을 통해서 에너지를 전달해 주기도 하고 혹은 에너지를 가지고 다른 에너지나 다른 일을 가지고 뭐를 하기도 한다? 열을 낼 수도 있죠. 이런 전환 과정에서 에너지 총량은 어떻게 된다? 보존되죠. 총 에너지량은 보존이 되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량은 얘 때문에 감소해요. 최종적으로. 잠시만. 할게요. 자, 이런 개념에서 자, 그러면 각자 그 옆에 있는 에너지 이름들을 하나씩 말해 봅시다. 무슨 에너지 첫 번째? 운동 중인 질량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공식은 공식 증명해 줄 필요까지는 없겠죠. 증명해봐야 한 4줄이면 되는데 간단하게 증명해 볼까요? 요거 잘 봐봐.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건 일이라 그랬죠. 일이죠? 자, W는 아까 FS라 그랬지? F는
자, EAS는 V제곱 빼기 V0 제곱이죠. 그래서 이게 요러자죠. 자, 증명 끝. 자, W는 FS, F는 MA, EAS는 V제곱 빼기 V0 제곱. 계속 풀어버리면 이렇게 나와요. 자, 두 번째, 위치 에너지죠. 자, 위치 에너지의 다른 말이 포텐셜 에너지잖아. 왜 포텐셜이냐면 보존력에다 해준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나는 물체한테 일을 했는데 물체가 외부의 보존력에다가 일을 해주게 돼. 중력이나 탄성력 같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가능한 힘. 그러니까 내가 물체를 들어 올리게 되면 실제로 얘는 중력 방향은 아래쪽인데 힘의 방향은 위로죠. 그러면 중력이 얘한테 해준 일의 양이 마이너스가 돼. 반대 방향이니까. 자, 중력이 해준 일이 마이너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얘가 중력한테 해준 일의 양이 플러스가 되죠. 방향을 고려하면. 그럼 최종적으로 에너지는 누가 들고 있게 돼? 중력이 가져가죠. 물체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외력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물체를 쳐다봐선 에너지를 볼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잠재된 에너지. 봐봐. 내가 활을 당겼어요. 난 활에다가 일을 해줬죠. 근데 그렇게 당겨져서 멈춰있는 활은 에너지가 있는지 없는지 보여 안 보여? 활을 휘게 만든 탄성력이 다시 일을 가져간 거잖아. 그러니까 탄성력에 의해서 에너지가 돌아올 때 화살을 날리는 일을 하게 되잖아.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 잠재된 에너지가 되고 얘는 결국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보존력에다가 해준 일이 됩니다. 즉 뭐다? 물체를 들어 올리면 중력에다 해준 일이 되는 거고 탄성체를 잡아 당겨서 늘리면 탄성체에 해준 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우리 중력 크기니까 mg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 델타 h지. 그럼 이 넓이가 얼마가 돼요? mg 델타 h죠. 얘가 델타 ep야.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mgh, 호주군 9.8 mh가 되는 거고. fs 그래프. fs 그래프가 넓이가 1이잖아.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h가 되는 거야. 탄성력 그래프는 여기가 x면 여기 얼마야? kx죠. 탄성력. 그럼 이 넓이는 이런 식. 탄성력에 식이 있었어요. F는 kx. 용수철 늘리면 늘릴수록 힘이 커지잖아. x가 무슨 거고? 늘어난 거리. 늘어나거나 줄어든 거리. 그러니까 옛날에 TV 예능에 가장 잔인했던 벌칙 중에 하나가 유치원생들 모자 씌우는 거라니까요. 예능용 벌칙에 유치원 모자 씌우기야. 자, 유치원생 모자를 씌웠죠? 유치원 애기들 쓰는 모자는 여기에 뭐가 있다? 고무줄. 응. 어떤 벌칙인지 상상이 가죠. 자, 그럼 여기에 요즘의 양세찬, 양세형이나 양세찬,
옛날 버전의 그 누구였지? 컨트리 꼬꼬 이렇게 그 dengue 걸렸다고 도박한 뒤에 걸렸는데 열 걸렸다고 들어누워서 들어왔다가 개욕 먹고 방송도 못 나오는 놈. 붕. 겁주기요. 고무줄을 손가락에 오고 쭉 당기는 게 겁주는 거죠. 벌칙 수행할 때. 탁재우라고 같이 그 방송 나오던 애 있다고. 얼마나 깐죽대는데. 자, 요거 두 개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역학적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럼 말 나온 김에 다른 에너지들 빠르게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자, 무슨 에너지 남아있다? 일단 필 정리 간단하게 하고. 자, 무슨 에너지 있는지 한번 쭉 에너지를 한번 불러봅시다. 책에 있는 거 순서대로. 자, 열. 또, 화학. 또, 전기. 핵. 그 다음에 비파동. 자, 여기 봅시다. 열 에너지는 온도 변화랑 상태 변화를 일으킵니다. 주의해야 되는 게요. 기체 입자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것, 뜨거운 물체가 가지고 있는 건 열이라고 표현 안 합니다.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거야. 내부 에너지라 그래서 기체 입자의 입자 운동 에너지의 총 합계, 정확하게는 모든 기체 입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 곱하기 입자 개수를 내부 에너지라고 하거든요. 열역학에서. 즉 온도가 높은 물체는 입자 운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가 많은 겁니다. 온도가 낮은 거는 입자 운동이 둔하니까 내부 에너지가 작은 거고요. 내가 열이라는 건 항상 어디에서 어디로? 고온에서 저온으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이동하는 과정에서만 열이라고 해야 돼요. 정확한 의미에서는. 그리고 그 열의 이동으로 인해서 생기는 게 온도 변화와 상태 변화인 거지. 알겠죠? 근데 일부 요 내용은 학교 선생님이 혹시나 뜨거운 물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열 에너지다 그러면 내부 에너지라는 개념하고 한번 확인해 보는 건 필요합니다. 이게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통합과학은 애매하고 그래서 잘 안 내요. 물리 원부터는 확실하게 구별을 시켜버립니다. 열역학이 나오기 때문에. 화학 에너지는 결합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학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의 연결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배터리에 저장된 에너지는 전기인가요? 화학인가요? 네, 화학이죠. 왜? 우리가 말하는 배터리라는 건 화학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를 받아서 전기분해의 형태로 전기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배터리. 화학 반응에 에너지를 저장해 놓은 거야. 그게 전기 음성도 차이 혹은 이온화 경향 차이로 인해서 원래대로 반응을 진행하면서 뭐 하게 된다? 에너지를 밖으로 방출시키고 회로의 전하를 이동시킬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화학결합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 화학에너지, 따라서 우리 영양소 있잖아. 우리 3대 영양소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 열량. 그거 전부 다 무슨 에너지다? 음식물에 저장되어 있는 영양소, 열량 전부 다 화학에너지예요. 오케이? 자, 그럼 전기에너지는? 회로를 따라서 이동 중인 전하가 수송해주는 에너지가 전기에너지입니다. 회로를 따라 흐르는 전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전기에너지예요. 그래서 원래는 전하,
전하량 곱하기 전압이. 전압이라는 개념 자체가 전하 한 개당 운반하는 전기에너지의 양인 거야. 전압 개념 자체는. 우리가 건전지 하나 1.5V라 그러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 전지를 통과하는 전하들한테 1.5V씩의 전위를 나눠준다고. 전기적 위치 에너지 값을 나눠준다고. 그러면 총 전기에너지 합은 전하량 곱하기 전압이죠. 그런데 전하량의 크기가 IT잖아. 전류 곱하기 시간이잖아. 그래서 전기에너지 공식은 VIT가 됩니다. 오케이? 응? 어차피 물투가 배워요. 회로에 돌고 있는 에너지. 우리 전구에 불 켜고 스피커에 소리 나고 자석에 자기장 만드는 에너지. 혹은 저항에서 열 나는 에너지. 그 에너지들을 만드는 에너지가 전기에너지. 자, 핵에너지는 공식 딱 하나만 쓰면 됩니다. 뭐? 핵에너지. E는 mc제곱, mc 스퀘어. 정확하게는 델타 E는 델타 mc 스퀘어예요. 즉 뭐냐면 핵반응에서 손실된 질량의 광속의 제곱을 곱한 만큼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운동 에너지를 계속 올리잖아요. 만약 로켓가 계속 뒤로 에너지를 분사하면서 힘을 받아갖고 가속도를 계속 내잖아.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우주 공간에서 광속을 넘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안 넘어져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졸라 커지잖아? 그럼 그 에너지를 흡수해서 질량이 먹어요. 즉 졸라 빠른 물체들은 질량이 점점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어디에서? 광속 부근에서. 계산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광속일 때 모든 질량은 무한대로 날아가요. 광속으로 운동 중인 물질의 질량은 무한대가 돼버립니다. 네. 그래서 봐봐. 질량이 무한대가 돼버리면 A는 n분의 F니까 가속도는 얼마로 가죠? 그래서 광속을 못 넘어. 근데 그러면 부피가 그대로인데 질량만 있어. 근데 있잖아요. 우리 하찮은 닌겐의 대가리로 그걸 논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물리원을 배우게 되잖아요. 물리원을 선택해서. 그런 불상사가 없길 바라긴 하는데, 그 특수상대성 원리에 들어가면 로런츠 변환이라서 변환식을 배워요. 시간 지연, 거리 수축.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세 번째가 뭐냐면 질량 변환이에요. 정지 질량보다 운동 질량이 무조건 커집니다. 대신에 그 속도가 광속의 의미가 있을 때만. 거리 수축도 그 속도가 광속의 의미가 있을 때만이야. 변환식 자체가. 그러니까 C제곱분의 V제곱이 값을 가질 수 있어야지만 시간이 천천히 가고 거리가 수축되고 질량이 졸라 커지고가 가능한 거야. 근데 우리는 그럴 일이 없잖아요. 우리 하찮은 닌겐의 과학기술력으로 아직까지 먼 세상이잖아. 그래서 그래요. 자, 비파동 에너지는 사실 이거 여기에요. 역학적 에너지 아니면 전기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빛이나 파동이나 소리가 에너지를 전달해 준다 그랬잖아. 빛 같은 경우는 전자기파란 말이에요. 전기장 진동과 자기장 진동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에너지입니다. 그 외 파도라던가 지진 같은 경우는 역학적 에너지야. 탄성력에 의한 진동이란 말이에요. 탄성진동. 그러니까 비파동을 별도의 에너지로 분리해야 되는가는 살짝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죠. 전자기파 같은 경우는 전류 자기장 진동이니까. 결국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다? 이 에너지들과 이 역학적 에너지까지 합쳐서 어떻게 된다? 에너지 총량은 무조건 보존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꼭 사고 치는 놈이 무슨 에너지다? 얘입니다. 날려버리지. 정확하게는 이거예요. 다른 모든 종류의 에너지는 100% 열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어요.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열 에너지를 100% 뽑아서 다른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즉, 열 에너지가 가장 하급의 에너지. 그리고 이 에너지를 저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에서 쓸데없이 손실되는 에너지 전부 다 사실은 열이에요. 그 특성이 뭐냐?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기 때문에 흩어져 버린다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골고루 흩어진 열 에너지를 모은다? 모으는데 에너지 더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 전체의 에너지 총량은 어떻게 된다? 보존이 돼요. 하지만 인간이 쓸 수 있는 에너지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오케이? 응? 그리고 이제 요 뒤에 이제 아마 다음 바닥에서 나오는 신재생 에너지라는 게 있죠. 아니, 고교 그 집 그거 하면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오른쪽 바닥에. 에너지 효율 이야기하고, 에너지 제로 하우스 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너지 종류 배우는 김에 신재생 에너지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지워도 되죠? 신에너지란 말 그대로 뉴 테크놀로지를 말합니다. 새로운 기술. 기본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목표는 화석연료, 특히 석유 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자 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석유 대체 사업입니다. 에너지원으로서. 그 중에 신에너지는 수소 에너지가 있고요. 연료연지가 있고요. 나 이 세 번째 거는 왜 이게 신에너지로 분류되고 있는지 내 이 통합과학 만든 학자한테 궁금하게 물어보고 싶은 에너지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신이 아닌데요. 석탄의 액화가스화입니다. 말 그대로 석탄으로 석유나 석탄으로 천연가스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석유가스나 석유를 석탄으로부터 만들겠다. 왜 그런 거 없어요? 석유는 석유죠. 석탄이라는 고체연료는 고체연료가 가지는 여러 가지 단점, 보관상의 문제, 화력 컨트롤의 문제, 온오프의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많이 안 쓰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매연도 많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석탄에서 높은 순도의 탄소를 뽑아낸 뒤에 그 탄소의 화학결합으로 억지로 수소를 집어넣으면 탄화수소가 이래 되겠죠. 즉 석유가 만들어진다는 소리입니다. 석유가스가 만들어지거나. 근데 내가 왜 이게 신에너지인지 궁금하다라는 의문을 던지냐면 이미 역사적으로 이 짓거리를 한 미친놈이 있죠.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상한 미친 짓거리 하면은 열의 여덟은 나치 독일입니다. 1, 2차 대전 시작하는 과정의 역사를 이해하면 알 수 있어요. 1차 대전은 왜 터졌는지 알죠? 이야기 한번 해준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거의 독일 땅에 가까운데요. 프로이센이라는 국가가 있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 프로이센하고 그 옆에 오스트리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예. 우리나라랑 일본 정도 느낌이랄까? 어쩔 수 없이 동맹 비스무리하게 그냥 싸우진 않고 지내고 있는데 별로 좋아하는 나라는 아닌. 밖에 큰 적이 있으면 둘이 손을 잡을지도 모르지만 속으로는 저 새끼 저거 뒤통수 한번 후려 까야 되는데 뭐 그런 생각하는 나라 정도. 근데 외교 관계에서 사고가 터져요. 한쪽 나라의 왕자가 다른 쪽 나라에 외교하러 갔다가 총 맞아 되집니다. 저녁에 술집에서. 카더라에 따르면 이놈의 왕자가 논팽이라서 술집에 갔는데 되게 예쁜 여자가 있어서 찝적댔대요. 내가 왕자인데 하면서. 그 화장실에 갔다 돌아온 그 아름다운 여인의 남편이 보니까 어떤 이상한 미친 젊은 똘갱이 하나가 지 마누라를 찝적대고 있길래 화가 나가지고 시비가 붙은 김에 총 뽑아서 땡겼답니다. 총 뽑아서 땡겼는지 칼로 쑤셨는지 어쨌거나 죽였어요. 자, 죽은 왕자의 나라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럴까요? 암살이죠. 왕자니까. 죽인 나라 입장에서는 사고죠. 개새끼가 사고 쳐서 되셨는데 죽고 보니 좀 높은 분, 자제분이라서 좀 큰 사고가 된 거일 뿐이잖아. 근데 어쨌거나 두 나라는 그것 때문에 싸움이 붙습니다. 1대1로 싸우는데 이게 격차가 안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친구들 불러서 패싸움이 되죠. 근데 외교적으로 그게 있습니다. 패싸움을 하거나 1대1 맞다이를 뜨거나 전쟁 비용은 진 쪽에서 독박 쓰는 겁니다. 휴전이 아닌 패전이 돼버리면 독박 쓰는 겁니다. 종전 협상할 때. 그래서 죽독 싸우는 거예요. 아니면 적정선에서 휴전이나 종전 협상을 하거나, 야, 우리 각자 지금까지 싸운 돈, 그냥 우리 서로 삐까삐까 비슷하게 했으니까 여기서 그만하고 각자 쓴 돈을 각자가 알아서 카바치자. 시마이, 오케이! 하면은 모르겠는데, 일방적으로 쳐맞아서 개판 깨지면 둘러쓰는 겁니다. 하필 이때 줄 잘못 선 나라 중에 하나가 독일이에요. 독일은 근대 산업 발달에 가장 중요한 식민지를 뺏깁니다. 석유가 나는 곳을 털려요. 카스피해 연안에 있던. 문제는 그거를 다 뺏기고도 빚이 졸라 남았다는 거지. 그렇게 나라가 힘들어지고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이루어지고 나니 이럴 때는 꼭 국민들이 헛된 희망으로 사이다 발언을 하는 정치인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때 나온 젊은 미친 정치인 하나가 그 이야기를 한 거죠. 나를 대통령에 뽑아주시면 국제사회를 향해 씨바 배째를 외치겠다. 그래서 뽑아줬더니 진짜 배를 쬐는데 자기 배를 쬐는 게 아니라 옆 나라 배를 쬐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독일이 그렇게 급습할 수 있었던 거는 지상전 교리의 혁신이 일어납니다. 2차 대전 이전에 이미 전차는 나왔어요. 1차 대전 말에 그놈의 그 마지노선 돌파 때문에, 참호전 돌파 때문에 전차라는 개념은 나와 있었어. 근데 그 당시까지의 전차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보병에 대한 지원인 거야. 보병 대신에 몸밤 좀 띄워주고 보병과 함께 이동하면서 적 벙커나 참호 같은 거에 포를 쏴서 지원 사격으로 벙커 같은 거 박살내면서 같이 밀고 들어가는 형태. 그런데 독일은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냅니다. 어차피 전차 잡을 수 있는 무기는 전차 아니면 전차포고, 대전차포고, 보병 같은 걸 최소한으로 한 뒤에 전차들 중심으로 기동부대를 짜서
전격적으로 전차로 적 진지를 돌파해버린 뒤에 혼란을 일으키고 뒤에서 보병으로 뚝갑하면 되지 않냐. 왜 굳이 같이 가냐라는 아이디어를 내요. 근데 문제는 이 전략의 승패에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성능이 뛰어나고 빠른 전차와 그 전차를 굴리기 위한 기름이죠. 근데 지금 독일에 기름이 있어 없어? 그래서 기름을 만들어 버립니다. 천재죠. 아니 왜 이런 데서 머리가 불러오는 거지? 왜? 성세 경쟁. 독가스 만드는 김에 식량 부족도 해결한다고 암모니아도 합성해내는 나라인데 뭐. 그래서 그나마 독일 국가 안에서 많이 생산된 석탄을 불순물을 최대한 잘 없앤 뒤에 아주 곱게 간 뒤에 높은 온도와 압력 조건에서 수소가스를 불어넣었더니 석유 비스무리한 기름 같은 것들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때 기술인데 왜 이게 신기술인지 난 모르겠어요. 거의 100년이 다 돼가는데. 자, 그럼 요거 봐봐. 수소와 수소 연료 전지는 뭐냐? 수소 에너지는 얘 대신에 얘 쓰자는 겁니다. 왜 신에너지를 대신해서 신에너지? 아니, 화석연료, 우리 이제 석유가스 같은 경우는 가스에 탄화수소를 뿜어놓고 거기에 불을 붙여가지고 화력을 얻어내는 거잖아요. 석유 대신에 수소를 뿌리자가 수소에너지입니다. 수소의 폭발력 강하고 연소도 잘 하죠. 반응 온도도 높아요. 심지어 로켓도 이걸로 쏠 정도니까, 그지? 실제로 해운대구에서는 이걸 쓰고 있죠. 어디에? 저기 해운대 환경관리공단이라고 쓰레기 태우는 데 쓰고 있습니다. 저기 백병원 맞은편에 보면 있단 말이에요. 해운대구에서 나온 쓰레기들 모아서 태우는 곳. 그리고 태우는 열로 뭐 겸사겸사 발전도 좀 하고, 발전하고 남는 수증기로 해운대 신시까지 난방도 좀 하고, 열병합 발전소 돌리는데, 그때 석유나 천연가스로만 쓰는 게 아니라 뭐도 섞어 넣는다? 석유 대신에 수소도 좀 섞어서 터뜨린다는 거야. 연소 에너지로. 그럼 연료전지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물의 전기분해의 역반응입니다. 물의 전기분해가 뭔데? 물에다가 전기를 넣으면 수소와 산소로 분해가 된다지. 역반응이란? 수소랑 산소를 넣어서 반응을 시키면 물이 나오고 전기가 나오죠. 천재죠. 근데 그 가능해요? 네. 이거 어떻게 합치는 거예요? 수소? 연소를 시키면 수소 에너지가 되잖아. 촉매를 이용해서 반응을 시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훨씬 낮은 온도에서 순수하게 전기 에너지만 뽑아낼 수 있게 돼요.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1950에서 60년대 기술이에요. 정확하게는 아폴로 계획을 위한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에서 전기를 획득하기 위한 장치 플러스 식수 해결을 한 방에 해결해낼 수 있던 신기술이죠. 연료전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 세계 탑2 내지 탑3의 연료전지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2 내지 3, 2, 3등. 3강이 뭐냐면 미국, 독일, 한국. 그래서 우리나라는 연료전지로 뭐 하고 있냐면 지금 우리나라 최신형 잠수함을 만들고 있고요. 도로에 돌아다니는 자동차도 있죠. 수소차 있습니다. 그 넥소라고. 그게 사실은 수소를 연료로 태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수소 충전소에서 수소를 충전하고 공기 중에서 산소를 받아들여서 연료전지 작동을 시켜서 나오는 전기로 모터를 돌려서 가는 차예요. 그리고 뒤에 그러면 배기구로 나오고 있는 하얀 연기는 전부 다 뭐다? 네, 수증기입니다. 요런 걸 신에너지라고 분류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재생에너지는 리필. 다시 채워지는. 그래서 재생에너지의 가장 핵심은 태양에너지가 근본인 거야. 대부분은. 혹은 지열. 혹은 조력. 마지막이 바이오예요. 자, 태양에너지 기반의 재생에너지는 겁니다. 태양열과 태양광이 있겠죠? 그리고 이 땅에서 태양열에 의해서 뭐가 생겨? 고기압, 저기압이 생겨서 바람이 불죠. 바람이 불면 해류의 흐름도 생기죠. 그래서 태양열, 태양광, 조력, 파력, 태양열, 태양광, 풍력, 파력, 발전소가 전부 다 이쪽입니다. 지열발전소는 지열이죠. 우리 지구 내부의 핵에너지 붕괴로 인해서 만들어진 지열을 가지고 발전하는 것. 발전 혹은 난방으로 쓰는 것. 조력에너지는 달과 태양의 인력에 의해서 밀물섬유 간조 만조가 생기잖아. 그때 생기는 바닷물의 흐름을 가지고 만드는 게 조력에너지. 바이오에너지는 뭐냐? 말 그대로 생명체 기반의 고분자 화합물을 연료로 쓰는 게 바이오에너지입니다. 극단적인 원시적인 걸로 따지면 유목민족들이 소똥 말려가지고 연료로 쓰죠. 그것도 바이오에너지지. 그럼 어떤 것도 가장 흔한 바이오에너지. 브라질 같은 경우는 아마존을 개간해서 사탕수수를 키우고 설탕을 발효시켜서 에탄올을 뽑아내서 에탄올을 연료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 바이오에너지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에너지에 대한 준비를 했었냐면 석유 고갈에 대비해서 바닷물에 사는 미생물 중에 클로렐라라는 게 있어요. 식물성 미생물이죠. 녹조류. 이 클로렐라라는 미생물이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석유를 생산하게. 그렇죠. 클로렐라가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석유로 쓸 수 있는 기름 성분을 많이 생산하게 만들어 놓고, 얘는 미생물이니까 이분법에 가깝게 분열할 거니까 소를 확 늘린 뒤에 쫙 쥐어짜면 뭐가 나온다? 기름이 나오겠죠. 그걸로 석유를 대체하려는 연구도 했었습니다. 극단적으로 유럽에 가면 바이오 디젤이라 그래서 폐식용유에 화학물을 첨가해서 화학 반응이 일으켜가지고 디젤 대신에 쓰고 있는 기름도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바이오 연료가 되는 거지. 그 외에 아까 쓰레기 태운다 그랬잖아. 그런 건 이제 폐기물 에너지라고 부르는데, 리필 에너지를 말 그대로 자연계에서 끊임없이 재생산되거나 우리가 사용을 하고 버리는 에너지원을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가 재생에너지에 속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인 목표는 뭐다? 석유를 중심으로 하는 화석연료의 사용량을 줄이려고 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역학적 에너지.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팁입니다. 기본적으로 원래는 이제 탄성력까지 포함해서 총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이 개념인데, 주로 많이 나오는 전환은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 전환이에요. 자, 그럼 요거 한번 봅시다. 질량이 m인 물체가 h 높이에서 자유낙하할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이 물체는 바닥에 도착할 때 가장 빠른 속력이 라지 V를 가지겠죠? 최고 높이에서 높이가 h지. 그 말은 여기에서 V0는 0이고 여기는 H0가 0이라는 소리죠. 충돌하는 순간이니까. 그러면은 최고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로제곱이라서 0이고 위치 에너지는 mg 라지 h다. 그지? 응? 자, 바닥일 때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 라지 v 제곱이고 위치 에너지는 mg h 제로라서 0이에요. 맞지? 자, 여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 중간쯤 어디? 정확하게 중간이 아니라서 밑에 높이는 h1, 위에 높이는 h2인 지점. 그럼 떨어지는 중간이니까 속력은 v1이 있던 이 순간을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이 순간에 운동에너지 이 K1은 2분의 1 mv1 제곱이 될 거고, 그죠? 이 순간에 포텐셜 에너지 이 P1은 mgh1이 되겠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란 요거 두 개 합한 거, 요거 두 개 합한 거, 요거 두 개 합한 게 어떻다? 같다. 왜? 얘가 떨어지는 동안 마찰이나 저항이 작용하지 않았고 충돌이나 외부의 상호작용은 없죠. 중력 말고는. 중력은 보존력이잖아. 자, 그럼 그 과정에서 자, 일단 요 두 개가 같다고 놓고 한번 첫 번째 식을 풀어볼게요. 응? 그럼 봐봐. mg 라지 h 플러스 0은 mg h1 플러스 2분의 1 mv1 제곱이다. 그죠? 응? 자, 동량 정리 0 넘기고 얘 넘길게요. mg의 h-h1은 2분의 1 mv1 제곱 빼기 0이 되지. 맞지? 자, 요 앞쪽 거의 의미는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죠. 뒤에 거의 의미는 그치. 증가한 운동 에너지 어떻다고? 즉 이건 뭐다? 물체가 떨어지는 동안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고 있다지. 근데 잘 봤더니 결국 뭐다? mgh2가 2분의 1 mv1 제곱하고 같죠. 응? 자, 그런데 은근히 이 문제에서 우리한테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의 문제는 이거죠.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의 몇 배일 때, 혹은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비율이 몇 대 몇일 때 많이 나오는 문제 패턴이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중학교 3학년 때도 많이 풀었던 문제예요. 역학적 에너지 전환 보존. 3학년 2학기에 나왔구나. 근데 그거 잘 봐봐. 그럼 결국 뭘 물어보는 거야? 이 P1 대 이 K1의 비율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일단 식 그대로 적어 봅시다. mgh1 대 2분의 1 mv1 제곱을 물어보는 건데 이거 계산해서 찾는 게 아니고요. 바로 여기 있죠. 높이 B가 밑에가 위치, 위에가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한 발 남았다. 뭐냐면 얘랑 얘랑도 같아야 될 거 아니야. mg 라지 h는 2분의 1 m 라지 v 제곱. 따라서 라지 v 제곱은 2g 라지 h, v는 루트 2g 라지 h. 중요한 거, 높이랑 속력 제곱이 비례 관계가 되는 거죠. 근데 요게 가끔 통학에서 g를 9.8로 쓰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통학까지는.
이게 돼버리면 요렇게 돼버리잖아.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숫자 4개밖에 없다. 제곱이다 보니까 꺼낼 수 있는 숫자가 4개밖에 없어요. 저기다 2 곱하면 이제 뭘 2를 곱해. h에 10 넣으면 그러면은 루트 밖을 반으로 줄이려면 루트 안에는 4분의 1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자, 19.6이니까 19.6을 주면 19.6이 되겠죠. 얘 반의 반은 4.9예요. 쓸 수 있는 숫자 이 4개밖에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뭐로 나왔는지 짚어줄까? 자, 여기 높이 25m. T-익스프레스가 여기서 출발합니다. 여기 높이 15m. 자, 여기 지날 때 속력 얼마게? 14입니다. 25m에서 T-익스프레스가 출발하는데 높이 15m인 지점을 지날 때의 속력은 14예요. 왜? 네. 9.8일 때는요. 이게 중학교 3학년 2학기들 내신 안 되는 놈들 달달 숙제 답 외워서 시험 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 더 있다. 진자 운동하잖아요. 최저점과 최고점의 높이 사이가 2.5m예요. 그럼 여기 속력 얼마게? 7이에요. 이렇게 보면 장난 같죠, 지금? 자, 이제 수능 모의고사 문제로 가볼게요. 물원 모의. 요거 증명 과정은 이해가 되나? 사진 한번 찍을래? 응. 자, G는 10으로 놓고 푸는 문제예요. 1kg짜리 물체가 A에서부터 자유낙하합니다. B, C, D예요. 응? 쭉 자유낙하할 건데 왜 물체가 휘냐? 밑으로 떨어져야지. 자, 쭉 떨어질 건데, 응? A, C 사이의 위치 에너지 차이는 40줄이고요. 응? B, D 사이의 위치 에너지 차이는 50줄입니다. B의 속도를 V0라고 할 때 C의 속도는 2V0가 돼요. 응? 자, 1. 선분 AB는 몇 미터이며 2. D에서의 속도 VD는 몇 미터 퍼 세컨드인지 쓰시오. 원래는 객관식에서 모두 고르기인데 옳은 건 모두 고르기인데 주관식으로 변형해 봤어요. A에서 딱 손 놓고 떨어져. A는 V가 0. 여기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여기에 속력이 2배라는 겁니다. 속력이 2배라는 말은 운동 에너지가 몇 배라는 소리죠? 4배죠. 그 말은 떨어진 높이가 몇 배 차이다? 4배 차이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40줄,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10줄 차이죠. 그러니까 여기 1m. 그러면 여기는 60줄이잖아. 60줄이 떨어진 위치 에너지가 60줄이니까 얘 운동 에너지가 60줄이라는 소리잖아. 자,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V 제곱이 60이니까 V는 2루트 30.
예, 요런데 이제 힌트 숨기는 거야. 다른 걸로 풀고 있으니까 답이 안 나오지. 근데 이거 몇 년 기출이에요? 2010년대 초반? 몇 번이었어요? 18번, 19번? 이게요? 모의고사. 진짜요? 아, 이 정도가요? 이 아. 18만 19만. 근데 우리가 못 풀었잖아 문제는. 근데 너무 간단해가지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그 맞는 것을 8번 이거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인 거야. 보기 3개 중에 2개가 이거거든. 아 진짜요? 기억은 이거, 니은은 이거, 디귿 다른 거 하나. 디귿이 어려웠죠. 아니, 디귿도 쉬웠어요.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보존이 안 된다는 말은 대부분 마찰력에 해준 일에 의해서 열이 생기는 게 보존이 안 되는 케이스예요. 이럴 때는 항상 어떻게 보냐면 운동에너지 중심으로 해석을 하면 잘 풀립니다. 자, 운동에너지 중심이란 게 무슨 소리냐? 공이 내려오면 내려온 만큼 운동에너지가 증가하겠지? 공이 오르막을 올라가면 운동에너지는 감소하겠죠. 맞지? 마찰력 구간을 공이 지나가면 역시 운동에너지는 감소할 거 아니야. 이걸 이용해서 연립으로 푸는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는 2018년 수능인가 마지막 교육청 모의고사인가. 아, 마지막 모의고사였구나. 교육청 모의고사. 사실 이 문제는 문제 레벨이 킬러다라기보다는 그냥 문제 풀기가 귀찮다 플러스 간단하게 푸는 법을 눈치채고 나면 욕 나온다 에 방점이 찍히는 문제인데요. 자, 질량이 m인 공이 10m에서부터 굴러 내려올 겁니다. 요 가운데 언덕의 높이는 1m고요. 요 구간에만 마찰력이 존재하는데 요 마찰력 구간의 길이는 L이고요. 이 구간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는 F입니다. 다른 곳에서 에너지 손실은 없다고 치고 자, 지금부터 문제 잘 들으세요. 10m에서 내려온 공은 1m 언덕으로 올라가서 마찰력 구간을 지나서 다시 1m 내려온 뒤에 반대편 언덕 H까지 가서 잠깐 멈춘 뒤에 다시 굴러 내려온 공은 2분의 L 지점에서 정지해 버립니다. H 몇 미터게? 보기 1, 1m, 2, 2m, 3, 3m, 4, 4m, 5, 5m.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지만 마찰력이 있는 역학적 에너지 전환 보존 문제에서는 운동 에너지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연립 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자, 봐봐. 여기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플러스 10mg가 되죠. 자, 여기 올라가는 과정 마이너스 mg, 여기 마찰력 넘어가는 과정 마이너스 fl, 그리고 1m 내려가니까 플러스 mg 마이너스 mgh가 0이 되죠. 그러면 정리하면 요거 날라가니까 자 10mg 마이너스 fl 마이너스 mgh가 0 맞죠? 그리고 이제 반대로 가는 거. 자, 여기 플러스 mgh 마이너스 mg 마이너스 2분의 1 fl도 0. 자, 여기서
우리가 풀려면 이 한이 사라지면 되잖아. 그래서 밑에를 마이너스 2를 곱할게요. 마이너스 2 플러스 2 플러스 FL. 됐지? 그러고 그대로 변변 더해버리면 12mg 마이너스 3mg h가 0. 따라서 h는 4m. 그리고 그때 보여준 게 그거죠. 1m 자르기 기술. 그럼 여기 몇 미터? 9m. 여기는 몇 미터? h 빼기 1m. 맞지? 자, 9m로 하는 것은 하나 반. 근데 h 빼기 1m로 할 수 있는 건 반. 3대 1. 그래서 얘가 3m. 그래서 h는 4m. 자. 원래 연력학은 연력학 과정을 다 배우려면 꽤나 빡세요. 물 1에서도 크게 한 단원을 차지하고. 그런데 요 두 가지만 일단 좀 알자고. 뭐냐면, 자, 요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런 어떤 피스톤에 기체가 들어있으면 그 기체에 의한 내부 압력 P, 기체의 부피 V, 이 안에 있는 기체의 온도 T, 기체의 입자수가 정해지겠죠. 맞지? P가 그 입자 안에 압력이죠. 뭐 밖에 압력, 지금 여기 피스톤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정지되어 있으니까 안이나 밖이나 똑같겠죠, 일단은.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여기에 열을 주잖아. 열을 주면 사실 제일 먼저 바뀌는 건 온도가 올라갑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서 충돌이 늘죠. 벽에 충돌이 늘면 운동량, 충격량에 의해서 힘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압력이 커져요. 그러면 안쪽 압력과 바깥쪽 압력이 같아지도록 이 피스톤을 밀겠죠. 그 미는 힘은 내부 압력 곱하기 피스톤의 면적으로 밀 거고, 맞지? 응? 원래 밀어주는 힘은 압력 곱하기 면적의 요 피스톤 넓이, 요 힘으로 밀 거 아니야, 이 피스톤을. 그래서 이 피스톤이 예를 들어 요까지 후퇴했다 칩시다. 그럼 여기가 델타 X면 결국 얘를 밀고 나가는데 해준 일의 양은 F 델타 X, 즉 PA 델타 X가 돼서 P 델타 V가 될 거예요. 여기서 델타 V, 부피 변화는 요 안에 들어가는 기체의 부피겠지. 응? 요게 피스톤이 외부에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 과정에서 어쨌거나 온도가 올라가면서 입자 운동이 활발해졌잖아. 아까 이야기한 열 에너지가 아닌 내부 에너지라는 거. 내부 에너지의 정의는 원래 뭐냐면 그 기체의 평균 운동 에너지와 평균 포텐셜 에너지 곱하기 입자 개수를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데, 기체들의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포텐셜 에너지 없다 치거든요. 위치 에너지 너무 작아서. 그러면 결국 입자 개수의 입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의 입자수를 곱한 것이 되잖아. 이걸 정리해 보면 2분의 3 nRT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뭐다? 내부 에너지라는 건 온도에 의해서 결정이 나잖아. 그지?
그래서 내부 에너지와 온도의 부호는 같게 되죠. 특히 뭐 에너지 자체를 정확하게 계산시킬 게 아니라 그러면 이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뭐의 변화로만 결정이 난다? 온도 변화로만 결정이 나요. 왜? N은 입자계수지. R은 기체 상수예요. 고정된 값이 있단 말이야. 즉 온도 변화가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거잖아.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결국 외부에서 주어지는 열 에너지는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키거나 외부에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 이게 연력학 1법칙이에요. 간단하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받은 용도는 저금하거나 소비하거나 여러분들은 등온법칙을 따를 겁니다.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없죠. 남는 용돈이 어디 있어? 다 써야지. 연력학 과정이 그거예요. 받은 열 에너지를 내부의 입자운동으로 저장할래, 외부에 쓸래, 인 거야. 저금만 100% 할 수도 있고, 외부의 일을 100% 할 수 있고, 적당히 나눌 수도 있고, 혹은 열 유입 안 됐을 때 일해야 될 때는 내부 에너지를 끄집어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과정들이 우리가 말하는 연력학 과정이에요, 일단은. 근데 우리는 지금 요 공식만. 그러면 결국 뭐다? 2분의 3 NR 델타 T 플러스 P 델타 V라는 요 공식으로 일단 정리가 돼 있다는 거죠. 연력학 법칙은. 자, 근데, 자, 이 과정에서 요걸 한번 봅시다. PV 그래프. 요 그래프는 두 가지를 볼 거예요. 잘 봐봐. 여기서 만약에 요쪽으로 움직였다 칩시다. 그러면 그때 요 넓이가 의미하는 게 뭐냐인 거야. 기체가 이렇게 변해갔을 때. 그쵸? 여기가 델타 V잖아. 그럼 이 넓이는 W지. 맞지? 그 말은 뭐다? 이게 직선이 아니라 곡선 그래프가 나오더라도 그 밑넓이는 뭐가 된다? 1이 된다는 거죠. 이건 이해가 되지? 자, 그리고 하나 더. 자, PV일 때 요렇게 반비례 곡선은 온도선이 돼요. 왜? 이거 우리 보일 법칙이잖아.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 부피는 서로 반비례한다. 근데 여기에 요 T-선을 하나를 더 찍어주잖아요. 그럼 T-선은 T보다 고온이게 저온이게? 고온이죠. 같은 압력에서 T일 때 부피랑 T-일 때 부피, 얘가 더 부피가 크다는 소리잖아. 맞지? 그럼 얘가 고온, 얘가 저온일 거 아니야. 요 두 가지는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봐봐. 어떤 PV 그래프에서 기체의 상태가 여기서 이렇게 변해갔다면, 자, 여기 선이 하나 있을 거고, 요 선이 하나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일단 요 흰색의 넓이가 W1이라고 합시다. 그럼 봐봐. W1은 0보다 크죠? 그 다음에 여기가 T선, 여기가 T-선이니까 델타 T도 0보다 크죠? 맞지? 그 말은 사실은 델타 U도 0보다 큰 거잖아. 맞지? 왜 여기서 W1이 0보다 커요? 델타 V가 0보다 크니까요. 여기서 일로 왔으니까. 그지? 근데 자, 이제는 이 점에서 이렇게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 요 노란색 부분 마이너스 W가 되지. 맞죠? 왜? 델타 V가 0보다 작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 가운데서도 델타 T도 0보다 작죠? 그래서 델타 U2도 0보다 작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잘 봐봐. 우리 요 흰색에서요. 요걸 델타 U1이라고 합시다. Q1은 0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Q1은 델타 U1 플러스 W1이니까 0보다 다 크지? 얘도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크니까 얘는 0보다 클 거 아니야? 즉 Q1은 무슨 과정이었다? 흡열이죠. 여기서 뭐가 들어왔다? Q1이 들어왔죠. 맞지? 자, 그리고 요 과정 한번 보세요. 요 과정. Q2는 델타 U2 플러스 W2인데 이거 0보다 작겠죠? 왜? 얘도 0보다 작고 얘도 0보다 작잖아. 요게 사실 요 크기가 W2니까 얘 0보다 작잖아요. 맞지? 그 말은 뭐다? 여기서 요 과정으로 Q2가 빠진다는 소리죠. 그리고 그 과정 중에 결국 이 원넓이만큼은 뭐다? W1-W2잖아. 요 넓이가 W1-W2, 즉 순수하게 외부의 한 일의 양인 거야. 왜? 이만큼의 일을 하고 요만큼의 일을 받았잖아요. 언더만. 그럼 이만큼은 한 바퀴 도는 동안 순수하게 외부에 할 수 있는 일이지. 요건 이제 외부에 빼낸 일이잖아. 그리고 요 점에서 봐봐. 기체가 가열됐다 원래 상태로 돌아왔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는 변한다, 안 변한다? 처음과 끝이 그대로지. 맞죠? 왜냐? 요건 상태 변화이기 때문에 중간 과정은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어. 처음과 끝이 같으냐 다르냐만 따지면 돼. 부피는 어땠냐? 이런 것들. 자, 방금 요 과정이 사실 우리가 방금 본 그래프예요. 뭐냐? 자, 고열원. 엄청 뜨거운 물체. 근데 사실 뜨겁다라기보다 물체가 워낙에 커서 웬만큼 열을 뺏어내도 그냥 계속 뜨거운 물체, 그 온도로. 그런 걸 열원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에 뭐가 있다? 저열원. 온도가 낮은데 되게 큰 물체. 예를 들어 이런 거. 여러분 중에 누가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막 수영하고 놀고 있어? 아니면 어디 해수욕장에서? 근데 주변에 사람은 없고,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는 그런 한적한 해수욕장에서 막 수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변이 급마려워. 근데 화장실이 저쪽에 있어. 너무 멀어. 가다가 쌀 것 같아. 근데 마침 주변에 사람도 없어. 그냥 그치? 바지를 그냥 물속에서 살짝 쭉 하고 잽싸게 이제 막 물을 섞은 뒤에 튀어. 그 지역에서 이탈을 해. 자, 내가 방출한 열 에너지는 바닷물의 수온을 올릴 수 있나요? 그치? 바닷물 전체의 양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뽑아준 열 에너지 갖고 바닷물을 데피기 힘들잖아. 그런 물체 개념이 열원이에요. 그럼 얘는 온도가 높은데 열원, 얘는 온도가 낮은데 열원. 온도가 변하지 않는 물체니까 그럼 원래는 저절로 어떻게 돼야 돼? 여기서 이쪽으로 열이 흘러가겠죠. 계속. 맞지? 그런데 그게 아까워서 여기서 말한 장치를 여기에 넣는 거야. 그걸 우리는 기관이라고 해요. 어떤 기관 장치를 넣어서 뭐를 PV 기체 상태를 요렇게 순환을 시켜버린 거야. 그러면 여기서 뭐를 뽑아낼 수 있다? 순수한 일을 뽑아낼 수 있죠. 뭐를 받아서
Q1을 받아서 2를 뽑아내고 뭐를 하면 돼? 그대로 Q2를 버려주면 되죠. 그럼 여기서 에너지 보존 법칙상 어떻게 된다? Q1 Q2가 W가 되죠. 맞지? 그 말은 뭐다? Q1을 받으면 Q2를 버리고 W만큼 2를 남길 수 있잖아. 그죠? 요게 열기관 공식이에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효율이라는 efficiency는 원래 인풋 대비 아웃풋이잖아. 내가 받아들인 에너지 양에 비해서 내가 유용하게 쓴 일의 양이 얼마냐가 효율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분모값이 뭐가 될 거다? Q1이겠죠. 분자값은 내가 효율적으로 쓴 거니까 W가 돼. 그래서 이 W에 요걸 대입하잖아. 그럼 공식이 뭐가 된다? 1 마이너스 Q1분의 Q2가 효율 공식이 됩니다. 보통 앞쪽 거 요 내용으로 이제 우리가 효율 문제를 계산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거지. 자동차에 화학에너지 1000J를 넣었어. 근데 뭐 얼마 날아가고 뭐 얼마 날아가고 실제로 자동차에 엔진이 돌아서 바퀴를 돌리는데 250줄. 전기 에너지가 50줄 생겼다고 치면 이 자동차의 효율은 30%밖에 안 되죠. 1000줄 중에 내가 효율적으로 쓴 건 300줄이잖아. 나머지는 뭐? 마찰열, 공기 저항 혹은 엔진에서 직접 열 에너지로 방출, 배기가스열로 방출되는 열, 엔진에서 그냥 뜨거워서 방출되는 열, 타이어 마찰력으로 방출되는 에너지 등등등 다 빼고 나서 내가 효율적으로 쓴 건 300줄밖에 없다. 1000줄에서 300줄 썼으니까 효율은 30%다. 그거 따지는 게 열기관에서 효율 따지는 거야. 문제를 보면. 오케이?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어떤 집 한 채가 나오죠. 에너지 제로 하우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에너지 제로 하우스라는 거는 그 집에서 집 외부로부터 가급적이면 전기나 화석 연료를 최대한 사용하지 않고 자체적인 에너지의 효율 증대 및 자가 발전 등을 활용해서 최소한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어떤 집 혹은 어떤 타운, 마을을 만들겠다는 게 에너지 제로 하우스 내지는 에너지 제로 타운의 이야기를 넣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 형태입니다. 액티브 에너지 제로가 있고 패시브 에너지 제로가 있는데 패시브 제로는 쓸데없이 방출되는 열을 줄이자는 거예요. 단열 등을 활용해서. 그리고 가급적이면 외부에서부터 열에너지 유입은 쉽게 하되 안에 있는 열에너지를 많이 방출되지 않도록. 그래서 유리창을 이중창이나 삼중창으로 한다. 남쪽으로는 가급적이면 창을 크게 만든다. 그리고 집을 살짝 반지하 느낌 나게 만들어서 외부로 열이 방출되는 것을 줄인다. 벽에 최대한 단열재를 많이 넣어서 열의 이동을 최대한 차단한다. 그리고 공기순환이나 열교환기 등을 이용해서 집안 실내의 공기는 깨끗하게 유지하면서 온도를 일정하게 컨트롤한다. 그리고 액티브적인 내용은 뭐냐면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 등으로 전기에너지를 충전해서 사용한다. 뭐 지열을 이용한 에너지를 활용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액티브, 능동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서 쓰겠다는 거지. 이런 것들로 나오는 게 이제 에너지 효율을 높이려는 노력인 거죠, 집에서. 그럼 그 과정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려는 저는 에너지 제로 하우스랑 가장 큰 차이가 나는 집은 저기 마린시티에 보면 큰 아파트들이 대표적이죠. 통유리 집. 왜? 야, 통유리를 만들면 에너지가 단열이 될까요? 그냥 많이
그러니까 여름에는 졸라 덥기만 하고 겨울에는 졸라 춥잖아. 그지? 그런 거는 에너지 제로, 즉 단열과 관련돼서 마이너스 요인인 거죠. 원래 여러분들 바닥에 양탄자 있지, 카펫 까는 거. 원래 용도가 뭔지 알아요? 서양에서는? 바닥에 까는 양탄자 용도, 카펫의 용도. 서양 문화권에서는 침실까지 신발 신고 가잖아. 구두 신고 가잖아요, 침실까지. 그래서 호텔 침대도 막 거기서 하고 그렇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방 안에 신발 신고 들어가는 거예요, 서양 문화에서는. 그래서 슬리퍼죠. 크록스 같은 거. 그 슬리퍼의 슬립이 미끄러지다 이 SLIP가 아니라고. 미끄러지다 질질 끌고 다니기다. 미끄러지다 SLIP가 아니고 SLEP죠. 뭐? 자다. 그러니까 침대에서 잘 때 신는 신발이야. 정확하게는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 갈 때 질질 끌고 가는 신발이라고. 그게 슬리퍼야. 신발 신고 침대까지 가니까.